2011년 12월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살하면서 유서를 썼는데요. 유서 안에는 정말 부모님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내용은 같은 학급의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심지어 게임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런 강요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신데 몰래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뭐 먹을 것도 다 먹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간 그런 일이 매우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서에 다 담겼는데, 그 사안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 특히 기성세대들은 나도 뭐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들이랑 투닥투닥 하면서 그렇게 컸는데 뭐 그게 학교 폭력이 자라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이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였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는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에 정말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일을 찾던 차에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뉴스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네. 그런데 10년 동안 무엇이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하나 좀 궁금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김영미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 책을 얼마 전에 내셨는데 제목이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나온 구절 상당히 좀 많은 언론에서 또 인용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은 운 나쁜 누군가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학교 폭력은 사실 많은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것이야. 우리 아이는 절대 가해자든 피해자든 될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이제 발생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분명 피해자가 그럴 만했을 거야. 피해를 당할 만한 행동을 했겠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가해자로 지목된 그 학생은 원래 좀 불량한 애일 거야,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학교 폭력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같은 동급생끼리 놀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학교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운 나쁜 누군가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게 학교폭력이 아니라 정말 나, 그 다음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자녀, 모두에게 언제라도 감기처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학교 폭력을 보면은요, 학교 안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대놓고 폭행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정서적인 폭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신체적인 폭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학교 밖 폭력 사건을 종종 전해드릴 때가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있나? 정말 폭력 수위가 어마어마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한테 법이 너그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뉴스에 나오는 학교 폭력 보면 너무 어른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잔혹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라고 하는 행동도 있는데, 그런 행동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실은 너무 스펙트럼이 커요. 이게 장난처럼 시작한 학교 폭력부터 정말 강력 범죄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학교 폭력의 특징이 좀 몇 가지로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크게 대분해 보자면 일단은 학년에 따라 좀 다르고요, 성별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내가 놀고 있는데 내 공을 뺏어갔다, 그러면 주먹부터 나가게 됩니다. 네, 내 친구가 내 공을 뺏어갔을 때, 내가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 친구가 내 공 뺏어갔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공 돌려줄래라고 하는 게 이제 책에 나온 해법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너 왜 내 공 뺏어가 하면서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장난처럼 보이지만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금방 화해를 해서 아이들은 그날은 싸웠어요. 하지만 또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또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까지 우리가 그때를 보통 사춘기라고 하는데 사춘기 때에 벌어지는 학교 폭력은 사실 어쩌면 가장 겁이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성이 이제 점점 이성화되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면 용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촉법소년이 문제되는 때가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교 폭력의 양상도 되게 강력하게 잔혹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는 좀 특정 지을 수가 있죠.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진로에 신경을 쓰고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 그렇지 않는 학생, 그 다음에 소위 일진이라는 것도 그 시기에 좀 만들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대분될 수 있고 또 성별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주로 남자아이들은 신체적인 폭력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은 여학생들은 정서적인 폭력이 좀 더 많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좀 없을까요?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선도 목적이 강하는데 이게 정말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형사사건으로 해서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방금 여러 가지 또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두 가지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신체적인 폭행은 심각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뭐 사이버 공간에서 뭐 따돌린다던가 하는 그런 정서적 폭행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생에 미치는 영향 만만치가 않은데 말이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사이버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면에서 했을 때는 좀 더 용기가 없던 아이들도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상에서 마주하면서 쉽게 우리가 소위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패륜적인 말을 욕설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소위 아이들 사이에서 패드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물에 서로 이제 접촉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인가 그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걸로 이제 신상 공개된 그 학생도 그렇지만. 소위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게 노예놀이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래서 그 학생이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어쩌면 조금은 진심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사실 끊지 못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빠져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변호사님께서는 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사들의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는 그 앞에서도 정말 상대 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폭행을 하는 그런 중학생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어쩌다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가 없다고요. 네. 사실 좀 안타깝죠. 교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에 의해서 학생 지도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한다거나 좀 심각한 경우에는 뭐 훈계를 하는데 훈계도 그냥 말로 훈계하는 것부터 체벌까지 좀 이게 다양하게 했어 왔는데 체벌의 경우에는 이제는 아무리 잘못해도 학생을 체벌하게 되면 아동학대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괜히 이렇게 학생을 나무랬다가 부모님한테 항의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 내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약간은 소극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학생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실제로 학생 지도를 하다가 어떤 학생이 잘못해서 훈계를 했죠. 학생 지도로 훈계를 하면은 그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수업하는 교실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을 정도로 요즘은 좀 심각하긴 합니다. 네. 하나하나 다 보도해드리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그렇다면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 일단 내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덜 다치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평소에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이가 처음에는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혀. 나랑 같이 안 놀아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님은 본인의 이제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피해를 이야기했던 이 자녀도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나도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참으면서 견디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계속 피해를 받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믿는 사람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조차 내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아이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지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충분히 본인 피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좀 내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학교 폭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용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이후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정말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부모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보다는 그 과정조차도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하든지 그러면 아이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아이와 부모의 의사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과를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 나 사과 받으면 됐어. 그 친구가 그렇게 앞으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난 용서해주고 싶어. 라고 했는데 부모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귀한 자식을 너가 감히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렇게 해서 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녀도 계속 그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게 경계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아이는 가해 학생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오히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크면서 다 그럴 수 있어. 우리 용서하자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또 부모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충분히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사실 반대로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어라고 하시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해자가 됐다라고 분명히 누군가에게 사실은 내가 가해를 했어라고 먼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학생은 없어요. 본인이 가해라고 인지를 하고 그 부모님한테 나 오늘 엄마 친구 때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없고 대체로 가해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거나 주변 지인 목격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 네가 뭐가 되려고 이래 이러면서 꾸짖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너가 진짜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너가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쨌든 너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면 이 아이도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게 뭔지 알게 되고 결국은 이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다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가해 학생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올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자신의 아이의 가해 사실을 들었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네. 너는 이런 거 잘못했으니 가서 사과하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